2003년 3월의 서울은 봄을 기다리는 긴 인내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겨울의 잔해가 채 녹지 않은 거리 위로 찬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코트 깃을 세우며 걸음을 재촉했다.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기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시절이었다. 국가정보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외교관은 긴장에 젖어 있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에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다. 세월의 빛바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외벽 위로 손글씨로 정성껏 써 내려간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제니스 탐정 사무소. 사무소 바로 옆에는 정봉수가 운영하는 봉수 자동차 정비공업사가 붙어 있어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가 은은하게 배경음처럼 깔렸다. 그날 아침 나복실은 사무실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에 이 사무소를 차린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 넉넉하고 푸근한 체구의 중년 여성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직관과 끈기를 무기로 사건을 풀어가는 인물이었다. 맞은편 책상에서는 큰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체구의 청년 구은철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서 강태룡 경감의 소개로 이 사무소에 합류한 인물이었다. 사무실 안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한쪽 벽에는 구은철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 경력 증명서와 상장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나무 책상 두 개가 마주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님을 맞을 찻잔과 보리차 주전자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은 사건을 차갑게 분석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나복실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한 남자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회색 양복에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얼굴이 극도로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와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복실이 즉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물을 드릴까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복실 탐정이십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사흘 안에 죽을 겁니다. 구은철이 수첩을 펼쳤다. 나복실은 남자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자의 이름은 정혜원이었다. 58세.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 정보관이었다. 이제 막 퇴직한 상태였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8년의 일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던 그해, 나는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 대남 공작을 총지휘하던 핵심 인물이 있었는데 코드명은 그림자였다. 이 사람은 남한 내부에 거대한 비밀 조직을 심어 놓았고 정치와 재계와 언론계에 걸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년간 추적했지만 그림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1998년 10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국정원이 확보한 북한 내부 문서에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 명단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를 가지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윤세진. 당시 23살의 젊은 여성으로 북한 외교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인물이었다. 윤세진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나와 접촉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문서를 넘겨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접선 당일 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 단둥의 한 호텔에서 윤세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쫓기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문서가 든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안에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의 진짜 이름은 문서에 없어요. 내가 따로 알아냈어요. 그림자는 남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이름을 물었지만 그 순간 호텔 복도에서 총소리가 났다. 윤세진은 나에게 봉투를 밀어넣고 창문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봉투를 들고 비상구로 탈출했다. 윤세진은 그날 밤 실종되었다.
이후 5년간 그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혜원은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나는 봉투를 서울로 가져왔지만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했다. 문서에는 남한 내부의 그림자 조직 핵심 인물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 1명과 대기업 임원 2명과 언론인 1명과 군 장성 1명과 사법부 인사 1명과 정보기관 내부자 1명이었다. 충격적인 이름들이었다. 나는 이 문서를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런데 보고하기 직전에 직속 상관인 박진호 국장이 나를 불러 문서를 먼저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박진호 국장이 조직의 일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문서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문서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사본만 만들어 별도로 보관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 30년간 나는 그 문서를 지키며 살았다. 퇴직과 동시에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협박 편지를 받았다.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흘 전에는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어젯밤에는 미행을 당했다. 그림자 조직이 30년 만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정혜원은 나복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복실 탐정. 나는 경찰도 검찰도 믿지 못한다. 조직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민간인이고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왔다.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도와달라. 그리고 윤세진을 찾아달라.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림자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 나복실은 한참을 침묵했다. 구은철과 눈을 마주쳤다. 구은철의 큰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거대한 음모였다. 보통의 탐정사무소에서 다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정혜원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는 품 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나복실에게 건넸다. 서울역 근처 공용 사물함의 열쇠라고 했다. 문서 원본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본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장소는 윤세진만 안다고 했다. 나복실이 물었다. 왜 윤세진만 알지요? 정혜원이 말했다. 1998년에 단둥에서 윤세진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내가 사본의 위치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문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나복실은 열쇠를 받아 쥐었다. 정혜원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알아. 하지만 그 사람 눈에 거짓은 없었어. 30년을 혼자 짊어진 사람의 눈이었어. 그날 오후 나복실은 먼저 오빠 나상규에게 전화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나상규는 동생의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복실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림자라는 코드명은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검찰에서도 수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지만 실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심해라. 내가 검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줄게. 나복실은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강태룡 경감에게도 연락했다. 경찰 수사과장인 강태룡은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로서 강철 같은 체력의 소유자였다. 미스 코리아 진 출신 최애나가 부인이었다. 강태룡은 나복실의 말을 듣고 즉시 답했다. 내가 보안 지원을 해줄게. 미행 감시에 대한 대비도 하고, 그리고 그 정혜원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볼게. 이틀 뒤였다. 나복실과 구은철이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다. 정혜원이 알려준 공용 사물함 앞에 도착했을 때 나복실은 주위를 살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열쇠를 넣고 사물함을 열었다. 안에는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다. 나복실이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손 치워. 나복실이 돌아보았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이었다. 둘 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다. 정보기관의 요원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꾸민 사람들이었다.
30대 남자가 말했다. 그 문서는 국가 기밀이요. 민간인이 가질 수 없소. 나복실은 봉투를 움켜쥐었다. 누구 소속이신지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봉투를 놓으시오. 그 순간 구은철이 움직였다. 국과수 출신답게 치밀하면서도 담력이 강했고 뛰어난 운동신경의 소유자였다. 구은철은 나복실의 앞을 가로막으며 봉투를 나복실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말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오. 우리는 정당한 의뢰를 받고 온 것이오. 40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분위기가 위험해지려는 순간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강태룡 경감이었다. 나복실의 요청으로 미리 현장에 와 있었던 것이었다. 강태룡이 경찰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다. 경찰 수사과장 강태룡이요. 여기서 무슨 일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사라졌다. 나복실은 봉투를 품에 안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나복실과 구은철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한글과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였다.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각의 역할과 코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 있었다. 그림자의 정체가 없었다. 정혜원의 말대로 그림자의 실명은 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은철이 문서를 분석하며 말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입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윤세진을 찾아야 해. 그녀만이 그림자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혜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나복실은 믿지 않았다. 정혜원은 자신이 사흘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죽었다. 강태룡이 전화로 말했다. 부검을 요청했는데 윗선에서 거부했어. 자연사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 나복실의 얼굴이 굳어졌다. 윗선이라. 그림자 조직이 경찰 내부에도 있다는 뜻이야. 강태룡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심해. 내가 비공식적으로 돕는 건 계속하겠지만 공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나복실은 전화를 끊고 구은철에게 말했다. 정혜원 선생이 돌아가셨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다음 날 나복실은 김봉규 부장판사와 강은실 변호사를 만났다. 김봉규는 나복실의 오랜 친구로서 강은실과 판사 동기였다.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독신으로서 누구도 모르게 나복실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나복실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김봉규가 말했다. 이건 사법부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사건이야. 문서에 사법부 인사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 내가 사법부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탐색해 볼게. 강은실 변호사는 로펌 대표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미녀 변호사였다. 그녀는 문서의 법적 측면을 분석하며 말했다. 이 문서를 공개하려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해. 내가 공익 제보자 보호 절차를 준비할게. 그리고 정혜원 씨의 사인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강은실은 구은철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따뜻한 빛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는 구은철에 대한 감정을 깊이 숨기고 있었다. 구은철이 나복실을 바라보는 눈빛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세진을 찾는 것이었다. 1998년에 실종된 뒤 5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여성. 나복실은 정혜원이 남긴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정혜원은 생전에 윤세진이 중국 단둥에서 탈출한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잠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다. 만약 그녀가 한국에 들어왔다면 신분을 바꾸고 숨어 살고 있을 터였다. 구은철은 자신의 국과수 인맥을 동원하여 1998년 이후 새로운 신분으로 등록된 탈북 여성의 기록을 조사했다. 방대한 데이터였지만 구은철은 치밀하게 범위를 좁혀갔다. 윤세진의 나이와 학력과 언어 능력을 기준으로 필터링했다. 한편 나복실은 별도의 경로로 접근했다. 정혜원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걸렸다. 정혜원은 윤세진이 한국에 왔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했다. 코드명 방패. 남한 내부에서 그림자 조직에 맞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또 다른 정보관이었다.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방패에 대해 물었다. 나상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방패라. 그 이름은 검찰 내부 기밀 문서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 국정원 비밀 작전의 협조자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실명은 알 수 없었어. 실마리가 끊기려는 순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미국 국적의 한국계 사업가 제임스 한이었다. 38세의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IT 기업가로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니스 탐정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정혜원이 죽은 지 3일 후였다. 제임스 한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저는 윤세진의 사촌입니다.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진 누나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진 누나의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남매였거든요. 세진 누나를 찾고 싶습니다. 나복실은 제임스 한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해 보였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사촌을 찾겠다는 것은 순수한 가족애로 보였다. 제임스 한은 자신의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를 돕겠다고 했다. 구은철은 제임스 한에게 호감을 느꼈다. 같은 또래의 두 남자는 금세 친해졌다. 제임스 한은 IT 기술에 능숙했고 데이터 분석에도 뛰어났다. 구은철의 과학적 접근과 제임스 한의 기술적 지원이 합쳐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나복실은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첫째는 윤세진의 행방 추적, 둘째는 그림자 조직의 실체 파악, 셋째는 정혜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었다. 윤세진 추적에서 첫 번째 단서가 나왔다. 구은철이 탈북 여성 기록을 뒤지다가 1999년에 중국을 통해 입국한 여성 중 한 명에 주목했다. 이름은 박은하, 24살, 원래 북한 평양 출신으로 외교부 통역관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국 후 2년 만에 갑자기 기록이 끊겼다. 이사 신고도 없었고 의료 기록도 없었다. 마치 증발한 것 같았다. 나복실이 말했다. 박은하가 윤세진일 가능성이 높아. 신분을 바꿔서 입국한 거야.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사라졌다는 건 또 다른 신분으로 바꿨다는 뜻이야. 제임스 한이 자신의 IT 기술을 동원하여 박은하의 마지막 거주지를 추적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마을이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파주로 내려갔다. 마을 이장을 만나 박은하에 대해 물었다. 이장은 기억이 있었다. 조용한 여자였어요. 말수가 적고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짐도 안 가져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검은 승용차가 마을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나복실은 검은 승용차의 번호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다만 차가 서울 번호판이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 나복실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복실 탐정님, 제가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문서 사본은 파주 그 집 마루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는 끊겼다. 나복실은 구은철을 데리고 다시 파주로 달려갔다. 박은하의 옛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마루 바닥을 뜯었다. 바닥 아래에 방수 비닐로 쌓인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문서 사본이었다. 정혜원이 윤세진에게 알려준 그 장소였다. 구은철이 사본과 원본을 대조했다. 내용은 동일했다. 그런데 사본에는 원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윤세진이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사본 뒷면에 적어 놓은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림자는 남한의 법조계 인사다. 사법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본명은 밝히지 못한다. 그가 알면 나는 죽는다. 나복실은 이 메모를 읽고 소름이 끼쳤다. 법조계 인사, 사법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한편 그림자 조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복실의 사무소에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수사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나복실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구은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소장님 위험합니다. 나복실이 보리차를 마시며 말했다. 정혜원 선생은 30년을 버텼어. 나는 겁 안 나. 그러나 위험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밤 나복실이 사무소에서 야근하고 있을 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날아들었다. 구은철이 반사적으로 나복실을 바닥으로 밀어 넣었다. 화염병이었다. 사무실 한쪽에 불이 붙었다. 구은철이 소화기를 잡고 불을 껐다. 강태룡이 긴급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했다. 옆 정비소의 정봉수도 달려와 도움을 주었다. 정봉수가 말했다. 탐정님,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무슨 사건을 맡으신 거예요? 나복실은 웃으며 답했다. 좀 큰 거냐? 걱정 마. 하지만 내면은 평온하지 않았다. 구은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순간을 떠올리며 나복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누르며 쌍화차를 한 잔 마셨다. 수사는 더 깊이 들어갔다. 구은철이 문서에 기재된 7명의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중 5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남은 2명은 현재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 명은 대기업 명성그룹의 부회장 최동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보기관 내부자로서 현재 국정원 차장급으로 재직 중인 서명우였다. 나복실은 최동석 부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강은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강은실의 로펌이 명성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은실이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나복실은 최동석을 만났다. 최동석 부회장은 60대의 노회한 사업가였다. 나복실이 그림자 조직에 대해 돌려서 물었을 때 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소?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이미 빠져나왔소. 20년 전에.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었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들과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두려워졌소. 나복실이 물었다. 그림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최동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림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소. 모든 지시는 중간 연락책을 통해 왔소. 다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림자가 남한 사람이라는 것과 법조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요. 윤세진의 메모와 일치했다. 나복실은 최동석에게 윤세진에 대해 물었다. 최동석은 윤세진이라는 이름은 모른다고 했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 밀정이라는 코드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윤세진을 납치하여 감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나복실이 물었다. 밀정의 정체는요? 최동석이 말했다. 국정원 내부 사람이요.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국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오. 나복실은 정혜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진호 국장을 떠올렸다. 박진호가 밀정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강태룡의 조사에 따르면 박진호는 200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수사가 국정원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자 제임스 한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그는 미국 측 정보 채널을 통해 윤세진의 최근 동향을 입수했다고 했다. 윤세진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며 성형수술로 외모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임스 한이 말했다. 세진 누나가 서울 마포구의 한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나복실과 구은철과 제임스 한은 마포구의 그 회사를 찾아갔다. 소규모 무역 회사였다. 한미정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30대 초반의 조용한 여자였다. 나복실이 정혜원의 이름을 꺼내자 한미정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혈기가 빠졌다. 한미정은 결국 나복실을 따라 별도의 장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자신이 윤세진임을 인정했다. 윤세진은 말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중국에서 탈출한 뒤 한국에 잠입했어요. 방패라는 사람의 도움으로요. 방패가 새 신분을 만들어 주었고 파주에 숨겨 주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조직에 발각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분을 바꾸고 서울로 왔어요. 나복실이 물었다. 방패는 누구입니까?
윤세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방패는 국정원 내부에서 그림자에 맞서 싸우던 분이에요.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이름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요. 나복실이 다시 물었다. 그림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정혜원 선생은 당신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윤세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면 저는 죽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복실이 말했다.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세진이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말했다. 그림자는 한국 법조계의 거물이에요. 현역이에요. 정의와 공정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3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의 활동 기록을 봤어요. 외교부 기밀 문서에 그의 실명이 적혀 있었어요. 나복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윤세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제임스 한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윤세진은 제임스 한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나복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중에 둘이서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나복실은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구은철은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하러 간 상태였다. 나복실은 쌍화차를 마시며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림자는 법조계의 거물이다. 현역이다. 정의의 상징이다. 사법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직감이 계속 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복실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직감은 과학적 분석보다 먼저 진실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나복실이 탐정으로서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은 구은철에게 말했다. 은철 씨, 제임스 한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봐. 구은철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제임스 한요? 그 사람은 윤세진의 사촌이잖아요. 우리를 돕고 있고요. 나복실이 말했다. 그래서 더 확인해봐야 해. 윤세진이 그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 왜 그랬을까? 구은철은 나복실의 말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수긍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구은철의 조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다. 제임스 한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가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제임스 한이 한국에 입국한 날짜가 정혜원이 나복실을 찾아오기 2주 전이었다. 정혜원이 문서를 공개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맞았다. 나복실은 강태룡에게 제임스 한의 입출국 기록과 국내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태룡은 이틀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제임스 한은 한국에 입국한 뒤 윤세진의 사촌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윤세진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다. 윤세진의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그 여동생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구은철이 말했다. 제임스 한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가 가짜라면 누가 그를 보낸 걸까? 그때 나복실의 전화가 울렸다. 김봉규 판사였다. 나복실 씨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요. 사법부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탐색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퇴직한 대법관 중 한 명이 30년 전에 판사로 재직할 때 북한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는데 그 사건들의 처리 결과가 이상하게도 북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패턴이 눈에 띄어요. 나복실이 물었다. 그 대법관의 이름이 뭐예요? 김봉규가 말했다. 서일환 전 대법관이에요.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 정의의 수호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나복실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서일환, 정의의 수호자. 윤세진이 말한 그림자의 프로필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복실은 즉시 윤세진에게 연락하려 했다. 그러나 윤세진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마포구의 회사에 찾아갔지만
한미정은 이틀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고 했다. 윤세진이 또 사라졌다. 나복실은 초조해졌다. 구은철과 함께 윤세진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원룸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강태룡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벽에 걸린 작은 그림이 비뚤어져 있었다. 나복실은 그림을 떼어 보았다. 그림 뒤 벽에 작은 메모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복실 탐정님께 제가 다시 사라져야 할 상황이 됐어요. 제임스 한은 사촌이 아니에요. 그는 그림자가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탐정님께 그림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림자의 이름은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직접 쓰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단서를 남겨요. 그 사람은 자신의 집 서재에 마르가리타라는 제목의 그림을 걸어 놓았어요. 그 그림 뒤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나복실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마르가리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마르가리타인가. 나복실은 고개를 들어 구은철을 바라보았다. 이제 퍼즐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나복실은 서일환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김봉규 판사의 도움으로 서일환의 과거 판결 기록을 입수했다. 강은실 변호사가 법률적 분석을 맡았다. 나상규가 검찰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조력자가 힘을 합쳤다. 서일환의 프로필은 완벽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퇴직 후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의 원로로 존경받고 있었다. 수많은 공익 활동과 자선 사업으로 국민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김봉규가 발견한 패턴은 분명했다. 서일환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 관련 간첩 사건을 여러 건 맡았는데 그중 상당수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는 인권적 판결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의문점이 많았다. 강은실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서일환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린 간첩 사건의 피고인 중 2명이 나중에 실제 간첩으로 확인됐어. 그런데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어. 누군가 윗선에서 막은 거야. 나복실은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윤세진이 남긴 메모, 마르가리타라는 그림 뒤에 모든 증거가 있다. 그것은 서일환의 서재에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서일환의 서재에 들어가느냐였다. 나복실은 강은실에게 부탁했다. 강은실의 로펌이 서일환의 로펌과 업무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은실은 법률 세미나를 구실로 서일환의 자택을 방문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서일환의 자택은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이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강은실과 함께 방문했다. 서일환은 7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노인이었다.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짙은 빛깔의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서일환이 말했다. 강 변호사가 데려온 분들이라면 환영이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나복실은 서일환의 서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선배이신 분의 서재가 궁금하다는 이유를 댔다. 서일환은 흔쾌히 서재의 문을 열어주었다. 서재는 넓고 장중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 법률 서적과 고전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리고 책상 뒤 벽에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유화였다. 젊은 여인이 정원에서 꽃을 들고 서 있는 그림. 그림 하단에 작은 글씨로 마르가리타라고 적혀 있었다. 나복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세진의 말이 사실이었다. 나복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재를 둘러보았다. 그림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일환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복실은 마음속으로 그림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저택을 나온 뒤 나복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사무실에 구은철과 강은실과 김봉규가 모였다. 나상규는 전화로 참여했다. 강태룡도 합류했다. 나복실이 말했다. 그림자의 정체는 서일환 전 대법관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김봉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일환 전 대법관이라고. 법조계의 전설 같은 분이잖아. 확실한 거야. 나복실이
윤세진의 메모와 최동석의 증언과 김봉규 자신이 발견한 판결 패턴을 종합하여 설명했다. 김봉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강은실이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 그림 뒤에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해. 나상규가 전화 너머로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충분한 혐의 자료가 있어야 해.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해. 나복실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임스 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복실이 구은철을 바라보았다. 구은철이 설명을 이었다. 제임스 한이 그림자가 보낸 사람이라면 그는 서일환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임스 한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서 서일환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순간을 잡으면 됩니다. 나복실이 미소를 지었다. 은철 씨 머리가 좋아. 구은철이 머쓱하게 안경을 고쳤었다. 강은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나복실은 제임스 한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했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나복실은 일부러 말했다. 윤세진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가 그림자의 이름을 말해 주었어요. 내일 아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겁니다. 제임스 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림자가 누군데요? 나복실은 다른 이름을 댔다. 일부러 서일환이 아닌 다른 법조인의 이름을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임스 한의 반응은 나복실이 예상한 것과 달랐다. 그는 안도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긴장했다. 나복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제임스 한은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나복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었다. 카페를 나온 뒤 나복실은 구은철에게 말했다. 제임스 한이 서일환에게 연락할 거야. 강태룡 경감에게 서일환의 동선을 감시해달라고 해. 그날 밤이었다. 강태룡의 보고가 왔다. 서일환이 밤 11시에 자택 서재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서재에서 불빛이 꺼졌다. 나복실이 말했다. 그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거야. 지금이야. 나상규가 검찰 영장을 긴급으로 준비했다. 김봉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새벽 5시에 검찰 수사팀과 강태룡의 경찰 병력이 서일환의 자택으로 향했다. 서일환의 서재에 들어선 나복실은 곧장 마르가리타 그림 앞으로 갔다.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다. 그림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복실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서일환이 이미 증거를 치운 것인가? 그러나 구은철이 그림의 뒷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소장님, 그림 틀 안에 뭔가 있습니다. 틀과 캔버스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구은철이 조심스럽게 그림틀을 분해했다. 캔버스와 뒷판 사이에 얇은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서일환이 그림을 벽에서 떼어 뒷면을 확인했지만 틀 자체를 분해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서일환의 친필 기록이 들어 있었다. 30년간의 활동 일지였다. 북한과의 접선 기록과 조직의 자금 흐름과 핵심 인물들의 지시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서일환은 자신의 활동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을 것이었다. 서일환은 잠옷 차림으로 서재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검찰 수사관이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서일환은 아무 말 없이 영장을 바라보다가 나복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일환이 말했다. 민간 탐정에게 잡히다니 30년의 경력이 무색하군. 나복실이 답했다. 30년간 정의의 수호자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무색할 만하지요. 서일환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번쩍였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리고 제임스 한도 체포되었다. 그는 윤세진의 사촌이 아니었다. 서일환이 미국에 심어놓은 조직원으로서 윤세진의 행방을 추적하고 나복실의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다. 제임스 한의 진짜 이름은 한정수였고 재미 교포 2세로서 서일환의 조직에 오래전부터 가담해온 인물이었다. 서일환이 체포되면서 그림자 조직은 와해되었다. 문서에 기재된 남은 조직원들도 차례로 검거되었다.
국정원 차장급 서명호도 체포되었다. 30년간 한국 사회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던 비밀 결사가 마침내 햇빛 아래로 드러난 것이었다. 윤세진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복 씨를 만나 깊이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혜원 선생의 유지를 이어주셔서. 나복 씨이 말했다. 당신이 5년간 목숨을 걸고 지킨 덕분이에요.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윤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5년간의 긴장과 공포에서 비로소 풀려나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나복실은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3월의 끝자락이었다. 창밖으로 첫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구은철이 맞은편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큰 뿔테 안경 너머로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했다. 그가 화염병 사건 때 나복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순간이 나복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복실은 구은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보리차보다 따뜻했다. 강은실 변호사가 사건 정리를 위해 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녀는 구은철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구은철 씨, 이번 사건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구은철은 고맙습니다 라고만 답하고 나복 씨를 바라보았다. 강은실은 그 눈빛을 보며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만이 아는 외로운 사랑이었다. 김봉규 판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복실 씨, 이번에도 대단했어요. 밥이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짝사랑의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나복실은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라고 답했다. 김봉규는 그 대답에 작은 행복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나상규가 전화했다. 복실아, 검찰에서 서일환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내공이 크다. 자랑스럽다. 강태룡이 사무소에 들러 말했다. 나 탐정 이번 건 국가유공자 수준이야. 아내 애나도 대단하다고 하더라. 옆 정비소의 정봉수도 문을 열고 들어와 멋쩍게 안부를 물었다. 탐정님,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동네의 영웅이시네요. 나복실은 웃으며 모두에게 보리차를 내밀었다. 사무실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은 최첨단도 호화로움도 없었지만 사람 냄새와 정직함과 끈기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울 무렵 사무실은 더없이 평온해졌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나라를 배신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큰 적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밝혀낸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한 늙은 정보관의 30년 집념과 젊은 탈북 여성의 5년간의 인내, 그리고 변두리 탐정사무소의 따뜻한 직관이었다. 나복실은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혜원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벚꽃 한 송이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2003년의 봄은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문은 다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랑방. 도시의 빠른 속도와 동떨어진 느리고 따뜻한 리듬이 흐르는 그 공간에서 나복실과 구은철은 다음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느낄 것이었다.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구나 하는 안도감을.